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윤태윤입니다. 대한민국 여당 국민의힘이 오는 7월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는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뛰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 TV조선과 함께 2시간 동안 펼쳐질 치열한 토론 잘 지켜보시고 과연 누가 진짜 당대표가 될 감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첫 방송 토론회인 만큼 후보들도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준비들 많이 하셨죠? 네. 경쟁 중이고 아마 치열하게 경쟁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시고 한번 박수 한번 힘차게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이제 그만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당대표 4명의 후보들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어떤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는지 소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 잘하는 건 팍팍 밀어드리고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면 쓴소리 거침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바뀌고 당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라면 폭주한 이재명 막을 수 있을 거라고요. 잘 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후보들의 발언 순서와 좌석 배치는 국민의힘 측에서 사전에 결정한 바에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어진 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도 꺼질 텐데요. 10초 전부터는 저희가 카운트다운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후보 본색입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는 이 쇼츠나 밈처럼 짧은 영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확장해야 할 지지층으로도 볼 수 있는 MZ세대들과 발을 맞춰본다는 의미에서 준비한 코너인데요. 후보들은 각각 사전에 준비하신 영상을 이용해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고 당대표에 도전하신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1분씩 드릴 텐데 발언 순서는 가장 왼쪽에 계신 나경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동탁입니다. 지난 총선 정말 어려우셨죠? 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저 나경원, 지금 당의 변화는 수도권, 중도, 민심을 얻고자 합니다. 저 나경원 해봤습니다. 얻어봤습니다. 나경원이 당의 변화 확실히 이루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의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를 기반으로 온갖 폭주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그 폭주 막아내야 합니다. 2019년 원내대표로서 국회 투쟁을 이끌어본 저 나경원이 독하게 맞서겠습니다. 이제 국회를 기반으로 한 투쟁에서 승리해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다음 보수 재집권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1분의 시간을 아주 촘촘하게 잘 써주셨습니다. 두 번째 차례는 윤상현 후보입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미쳤죠. 인천발 KTS가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 활동을 참 열심히 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워낙 지역 유권자분들의 지지도가 높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2번 나갔고 또
11년 만에 공천을 받고 이번에 또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제가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갑자기 투입돼서 6.4 지방선거 이겼고 또 7.30 재보궐선거 15군데 중에 11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요. 그래서 저 윤상현의 몸에는 민당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DNA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상현 후보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차례는 원희룡 후보입니다. 팀장님, 당대표가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윤순아, 나를 믿니? 네, 팀장님. 뛰어들어, 윤순아. 아무나 아무 데서는 안 됩니다. 신뢰와 함께하는 당대표는 바로 원희룡. 최근에 양산시 유튜브에서 대박을 터뜨린 쇼츠를 패러디했습니다. 뭐든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당대표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원들이 믿고 표를 줬는데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젊은 동지들이 만들어준 영상입니다. (10초가) 남았는데도 마무리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10초를 남긴 상황에서 자신의 소개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차례 한동훈 후보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화의 시작 국민의힘 한동훈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폭압에 맞섰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거야 180석과 몸살이지 않고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불출마하면서 당을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당원 동지들과 시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100일은 짧았다. 너라면 이재명 민주당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화를 이끌게 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한동훈 후보까지 자신의 소개를 1분간 짤막하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정치 현안을 OX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질문이 맞다 싶으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면 X펜만을 앞에 꽂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신 2분 혹은 4분 후보를 제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30초 이내로 짤막하게 부탁드리고 한 후보당 최소 2번의 기회는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총선 관련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다. 벌써 이렇게 빨리 답을 다시는데요. 모두가 다 달라졌다라고 답을 해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한동훈 후보부터 왜 O를 들으셨는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난 총선 민심의 심판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저희가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뭉쳐져서 나온 사안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사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과 요구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점을 제가 상기시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원희룡 후보 답변 주십시오. 예, 국민은 우리가 뽑은 권력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국민에게 지는 것, 그게 그동안에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다가가는 바로 그 전환점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상현 후보.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 3개월 전인 12월 달에 허위 학력 논란으로 사과도 하셨거든요. 충분히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셨습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셨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종섭 장관 문제, 황상무 문제도 사과 모두로 갔을 거다. 그러면 총선 결과 엄청나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총선은 항상 기조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경원 후보 말씀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사과 아마 총선 당시 현장에 있는 후보들이 모두 간절히 원했던 그 한마디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그 1월에 있었던 문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두들 아마 굉장히 허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는 것인데 그때 사과 한 말씀 있었으면 저희가 정말 많이 이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조금 엇갈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이 완전 빗나갔습니다. 네 분 모두가 다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 사과를 했다면 총선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OX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OX 팻말은 다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한다. 해야 하면 O, 아니다. 차별화 필요 없다. 라면 X. 하나, 둘, 셋. 자, 지금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X를 선택하셨고요. 윤상현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O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부터 이번에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왜 X 선택하셨습니까? 대통령 성공시키지 않고는 절대 저희 재집권 못합니다. 그동안 차별화해서 실패한 사례 많이 봤습니다. 이해창 총재와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상 차별화했고요. 정동영과 노무현 차별화했습니다. 대통령 차별화로 해서 본인만 잘하겠다. 본인만 빛나겠다 해서는 결국 둘 다 망한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우리 보수 재집권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별화를 했을 때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차별화를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후보도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저희의 목표는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죠. 차별화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좋은 해법을 찾는 겁니다. 차별화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별화를 해야 한다라고 선택을 해주신 두 분께 여쭤볼 텐데요. 윤상현 후보부터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민적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두 분 보십시오. 6.29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서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정권교체 성공했습니다. 결국 당과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차별화를 위해서 겉으로는 약속 대련식이 필요하다. 두 분 간에 엄청난 신뢰관계가 있지만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공사가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원희룡 후보 말씀 주십시오. 예. 지금 대통령 지지가 매우 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느라고 하지만 국민의 실망과 불만은 매우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끌어올리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위에 더 좋은 차별화, 그리고 원팀 속에서 주전 선수를 내세울 때에 새로운 선수로 차별화하는 그런 차별화고 때와 협력과 팀워크를 전제로 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렇게 의견이 엇갈렸는데 마지막 OX 질문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마지막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O를,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두가 다 X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건 완전 새로운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부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대장동으로 저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대북 불법 송금까지 제가 전부 폭로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늦어지긴 했지만 수사와 재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실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배후의 세력과 해온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을 해낼 카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X. 이번엔 윤상현 후보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입니다.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올 가을에 위증교사 의혹하고 또 선거법 재판 1심 판결이 있습니다. 2027년 3월 전에 반드시 대법원형 확정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민당의 전략은 뭐냐? 빨리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그래서 하나는 탄핵하겠다는 거고요. 하나는 조기 단축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사법 절차 진행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제가 끌어내리기 전문입니다. 제가 당대표 되면은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끌어내리듯이 확실히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 대표 제명 결의안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국회 제명 절차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지금은 일당 독재 체제지만 민주당도 불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차례로 한동훈 후보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클래스가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 네. 시스템이 늦어도 목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증교사라든가 선거법 1심 재판이 곧 선고되면서부터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이탈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분들의 선택을 당당히 받을 수 있도록 민심에 부응하는 이 반성과 변화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네 분의 후보께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네 분 모두 X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OX로 풀어보는 정치 현안으로 후보들의 서로 좀 다른 생각 그리고 같은 생각이더라도 그 이유가 다른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각 후보들이 질문과 답변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와 본격적으로 토론에 나설 시간인데요. 질문의 주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주제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도권을 쥐신 후보께서 최소 2명의 후보를 지목해야 하고 시간은 7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도권을 쥐신 후보가 답변을 중단시킬 수도 있지만 답변 시간을 지나치게 또 짧게 주시면 또 곤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충실한 토론이 될 수 있게 상대 후보 답변 시간도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입은 최소화할 텐데요.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좀 흐름이 이상하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 유념하셔서 정해져 있는 순서에 맞게 윤상현 후보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윤상현 후보 모범적으로 시작해 주시길 모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옆에 계신 원희룡 후보께서 우리 한동훈 후보를 가르쳐서 산무 후보다. 3가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통이 없고 신뢰가 없고 경험이 없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남에게 그렇게 평가를 단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좀 놀랍긴 한데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선배님 비롯해서 제가 많이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께 배우고 시민들께 배우고 지지자들께 배우면서 나가겠습니다. 그거에 동의 안 하시는 거죠?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러면 원희룡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하고 러닝메이트 뛰고 있는 장동혁 후보께서 우리 원희룡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에 넣습니다. 3가지예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래서 배신했다. 2번째는 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 갔다가 또 무소속으로 또 출마를 했다. 또 하나는 이 다른 당, 민주당에 원하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게 2016년, 17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제주도마저 민주당에게 그 단체장을 넘겨주고 보수가 괴멸될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에는 거기에 대해서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죠. 결국 후회하시네요. 성찰합니다. 성찰하고 네. 또 일단 이제 정체성 의심 안 해도 되죠.
제가 믿어도 됩니다. 아, 믿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25년 예. 한나라당 때부터 예. 제가 윤상현 의원보다도 먼저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의 정치 선배님이신데 이제 정체성 문제를 여쭙고요. 그 우리 한동훈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지난 총선 패배 책임지시고 일단 사퇴하셨죠. 그런데 지금 다시 들어온다고 하신 게 몇 개월 되셨습니까? 한 70여일 된 것 같은데. 70여일 됐어요? 그럼 총선 패배 책임을 느끼셨는데 분이 다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총선에 대해서 큰 패배의 책임을 제가 토달지 않고 예.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인정했고요. 다만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그 총선 이후에 이 골든타임에 제대로 심판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받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축구 좋아하시나요? 한동훈 후보는 축구 되게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대한축구협회 보면 이번에 이제 홍명보 감독을 다시 선임했어요. 홍명보 감독이 몇 년 만에 다시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신지 아세요? 말씀해 주시죠.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저도 축구 광이거든요. 벌써 그렇게 10년.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대표 감독이 경질되면요. 그렇게 욕먹고 있는 그 대한축구협회도 금방 이 홍명보 감독을 금방 안 해요. 보통 몇 년이 걸려서 하는데 우리 당은 오히려 축구협회보다 못하다. 어떻게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하셨는데 결국 그러면 사퇴하시겠다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책임 회피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 당의 변화라는 거 솔직히 우리 한동훈 후보 말고도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전략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번에는 좀 가만히 계셨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 저하고도 나누셨고요. 예. 제가 그거에 관해서 충분히 대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감안하고 그것 부분도 성찰하면서 잘 가보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홍명보 감독께서 예. 100일 동안 감독을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예. 저는 아직 저희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다. 그 경험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보라라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받들겠습니다. 그 총선 참패 책임론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7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3이다. 7대 3을 하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책임을 느끼십니까? 저는 100% 제 책임이고요. 거기서 제가 정치적인 책임을 나눠서 원인을 구분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구분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이미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후보님 100% 느껴졌으면은 오히려 사과하고 물러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진짜 100% 책임을 느끼면 이게 내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 입장일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진짜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다하는 방식을 이번 당대표로서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문자에 관해서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100% 내 책임이라면 당연히 응당 사과하셨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후보님 입장이 매번 달라져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으면 사적인 통로로 공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좀 지나니까 문자 내용이 다르다. 그러다니면 또 그다음에는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사과를 안 하겠다는. 그다음에는 당무 개입이다. 그다음에는 또 5번째 뭐라고 그러시지 아십니까? 대통령실에 사과를 했는데 그게 안 됐다. 나는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발 바꾸는 거는요. 제가 보면 만약에 특수부 검사시잖아요. 만약에 피의자가 그렇게 가서 말을 바꾸면요. 구속영장 바로 때려버립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100% 책임이라고 느끼시면 당연히 이것은 나의 불찰이다. 딱 멋지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이 현재 전당대회가 문자 논란으로 자꾸 궤도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궤도 이탈을 막고 빨리 전당대회 본연의 트랙으로 가기 위해서는 후보님께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총선 패배 책임이 이만큼이니까 문자에 대해서 내가 그 당시에 좀 어리석었다. 딱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답변 드릴까요? 예. 일단 제가 말을 바꿨다는 것은 그냥 거짓말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해당되는 말이고요. 저는 당시에 여러 가지 통로로, 여러 가지 경로로 김건희 여사께서 실제로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전달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사적인 연락에 응했다면
더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그 사적인 답변을 했던 내용이 지금 공개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심각한 악몽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윤 의원님이 당대표가 되셨으면 김건희 여사님과 당무 관련해가지고 텔레로 논의하실 겁니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입니다. 우리를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거든. 당연히 공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걸 사적으로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7분의 시간이 모두 완료됐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중에 한동훈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시간 활용하셔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차례 윤상현 후보 주도권 토론 진행했고요. 이번 두 번째 순서 원희룡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을 지목하기 전에요.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장마의 무더위로 또 경기도 안 좋아서 다들 너무 힘드시죠. 거기다가 집권 여당이랍시고 전당대회를 하는데 정말 다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저의 책임 또 그리고 제가 캠프의 이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도 있습니다. 어제 선관위에 저희가 간곡한 권고도 받았습니다. 비전과 능력의 경쟁으로 전환을 좀 해달라.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총선 패배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정말 집단 무기력증에 걸려 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후보들부터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정말 아프게 받아들였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선관위의 지적이 단순히 그냥 경선 관리상의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부터 오늘 토론부터 계기로 해서 정말 정책 비전과 그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의 경쟁으로 초점을 맡을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먼저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선을 패배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는 그 짧은 그 선거 기간 동안 전국에서 와달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상대방인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3번씩이나 그것도 제가 요청할 때마다 와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정말 힘을 내서 이재명 후보와 정말 끝까지 용기를 내고 싸울 수 있었고요. 한때는 야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런 희망까지도 가져서 제가 정말 대선 때 대장동 할 때 이상의 그런 가슴 벅참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뭐 책임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생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책임론으로 얘기되고 비난처럼 들리면 아무리 그 수양이 된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걸 방어를 하고 또 이거를 변론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 질문을 단순히 공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우리 총선 참패의 어떤 성찰 이런 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다녀보니까요. 당시에 서민의 민생 특히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 바닥 민심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럼 이럴 때 정말 집권 여당이 이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먼저 챙기고 뭔가 해법을 내놓고 그것을 추진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당시에 총선을 총괄 책임진 지휘자로서 또 지금 그걸 복귀해보고 당대표로 나오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서민들의 물가 문제 이거 어떻게 진단하시고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혹시 있으시다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당시 물가 상황이 대단히 안 좋았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서 대단히 우려하시는 데다가 정부나 집권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파 이슈로 상징되는 그런 큰 민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물가 안정기금 1,400억을 급히 편성해서 투입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피부로 느끼시는데 만큼 그게 속도감 있게 반영되는 데는 사실 물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통과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단히 열심히 나서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우리 집권 여당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가 새로운 당대표 매니지먼트가 나오면 고물가와 고금리를 먼저 잡고 민생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1번 정책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금투세 폐지라든가 지난번에 미뤄뒀던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원희룡 질문하겠습니다. 후보님, 네, 잠시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자 당대표가 되면 총선 때 못 잡은 물가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물가 안정 기금을 집중적으로 국민들께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몇 가지 항목이라든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냐면 고금리 고물가라는 건 전 세계적 현상이거든요. 그거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만 정부가 성의를 보이고 정부가 뭔가 해서 우리 국민들의 물가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노력을 보이라는 얘기거든요. 저희는 몇 가지 항목을 정해서 국민들께 반드시 단기간 안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에 대한 제가 추가 질문과 답변이 있다 가겠고요. 네. 우리 윤상현 예. 우리 후보님, 총선 때 느꼈던 어떤 바닥 물가 민심, 그리고 예. 앞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물가,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물가가 높다고 하는데 근원 물가라고 있습니다.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뺀 물가는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 농수산물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농수산물 같은 걸 수입을 늘리면은 그게 다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물가가 2% 정도다. 근원 물가를 빼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선제적인 금리 인하할 때다. 소상공인들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0조입니다. 그 사람들의 연체율이 11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고금리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웬만한 물가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재 물가 상황, 근원 물가 외에는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다시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은 물가와 금리 문제에 대해서 이따 두 번째 주도권 토론도 제 대안도 제시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7초가 남은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제가 아까 잠시 끼어들려고 했던 이유는 7분의 시간을 이게 토론이지 않습니까? 연설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함께 다른 후보들과 함께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좀 자연스럽게 가지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차 주도권 토론 때에서도 물론 뭐 본인 하실 말씀 충분히 하셔야겠지만 다른 후보들과의 질의응답도 함께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올바른 토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7분 주도권 토론했습니다. 이번에 순서는 세 번째 순서 한동훈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원희룡 후보께서 네거티브나 어떤 인신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 가지 정리는 해놓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희룡 후보께서 7월 7일 날 JTBC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논의를 했다라고 하셨고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따 밝히겠다라고 육성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오늘 어제 선관위에 정말 당원들과 국민들이 제발 전당대회 다툼을 이제라도 일단 중단하고 좀 정책과 비전 그리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경쟁을 시작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예, 후보님, 오늘은 일단 후보님,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님.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후보님, 중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중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누군지 말씀 못 하시겠고 근거가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사과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논의를 지금 계속하는 것을 저는 선관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얘기 듣고 그동안에 그 인신공격 안 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 이렇게 공천 개입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팩트를 직접 육성으로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관련한 기사가 200개 이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긴 걸로 하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방법은 사실이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아니면 사과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 새로운 정치 문화가 시작되고 여기서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않는 문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아니요.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때가 본인이 있는 것이고요. 제기하신 것이고 본인이 정확하게 제가 가족을 동원해서 공천 개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도는 거의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미 200개 이상의 기사가 난 거라면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럼 답을 주셔야 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렇게 도망가는 건 전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어제 선관위 원장과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정말 그 정치 대선배들이 우리 내 후보를 놓고 거의 읍소하다시피 호소를 했고요. 자, 이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거기에 그러면 대해서 저에 대해서 하신 수용을 말씀,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하신 그 비방 유지하십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그 공방으로 아니,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원희룡 후보님이 국민들에게 정치 경험을 강조하시는데 우리 이런 잠시만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아니 제가 말씀하신 걸 드린 걸 가지고 그런 모르겠지만 원희룡 후보께서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해놓고 200개 이상의 기사를 내게 한 다음에 그냥 안 하겠다? 아, 저 국민들께서 상당히 허탈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구태 정치라고 생각하고 이런 구태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님? 예, 이 지적을 나경원 다 후보님? 감수하고라도 일단 저는 상호 다투는 모습에 지적을 일단 감수하시면 중지하겠습니다. 반성하시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님? 네, 예. 큰 소리로 나경원 말씀하세요. 후보님? 예. 예, 이 북핵 관련해서 네. 외교 전문가시니까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6월 25일 날 제기하셨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당장 잠재력 핵역량을 갖춰야 돼. 그러나 지금 정부보다는 저는 조금 더 나아간 조금은 입장입니다.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국민들의 핵무장에 관한 어떤 열망 같은 게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거든요. 핵무장을 찬성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과반 이상이 나옵니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제재를 감수하겠느냐는 또 설문을 하게 되면 같은 조사입니다. 한국일보에. 그게 또 과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양면의 문제가 있다는 제가 지적드리고 싶고요. 미국을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NPT 그렇죠. 탈퇴 문제가 되고 워싱턴 선언 문제가 되니까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핵무장은 한마디로 이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해치는 핵무장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핵무장 3원칙 아마 발표한 거 잘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 미국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핵무장. 그래서 경제 제재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미국의 설득 문제는 트럼프가 지금 재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이 사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트럼프 재집권 시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 정세 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 이익이 한국의 안보 이익보다 우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핵무장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핵무장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지금 대통령 미국 나토 회의에 참석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확장 억제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농축 재처리 기술 등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 직전 단계까지 기술을 확보해 놓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원희룡 후보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주 3일제에 관한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을 보면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주 4일제 공약을 내니까 공공부문과 대기업, 규종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이며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이중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원희룡 후보가요. 2021년 10월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4일도 아니고 3일로 얘기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재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39세 미만의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의 5배입니다. 그리고 상산직도 있고요. 주 3일제로 해서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왜 생각이 바뀌신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주 3일 출근제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현재 전제로 하고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들, 우리나라의 앞선 기업들은 이미 전일 재택근무 또는 주 2일 선택제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 3일 출근제, 그리고 주 2일은 잠시만요.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그런데 근무를 하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이라든가 생산직에 대한 전혀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재택이 적용하기 가능합니까?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나온 그동안 들어갔던 재정 투자와 여기서 나온 상대 그런데 이익을 가지고 대기업 근로자의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5배 이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외되는 쪽에 혜택을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7분의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2차 주도권 토론 때 다시 한번 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차례 나경원 후보 주도권 토론 7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정말 이번 전당대회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전당대회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얘기는 다 나왔는데요. 오늘 갑자기 원희룡 후보가 이런 어제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셨는데 사실 그동안 줄 세우기, 줄 서기, 구태, 개파 이런 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발을 빼신다니까 오히려 이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핵심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한동훈 후보 저는 굉장히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초임 검사가 중대 사건을 맡을 수 없듯이 이제 조금 더 훈련하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그런 면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오실 때 저는 적절한 자리가 아니다. 비대위원장은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다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선대위원장 오시면 좋겠다 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오실 때 제가 기대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라고 하셨으니까 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정말 우리가 못하는 이야기들 풀어주셨으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5개 문자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사과의 뜻이 없다고 봤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요. 사과의 뜻이 아닌 것으로 읽었다고 하셨는데 어제 TV조선에서 공개된 그 원문을 보면 사과의 뜻을 명백히 밝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적인 루트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공적사적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공적사적을 떠나서 이 부분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공적인 통로로는 계속 토론을 했다. 사과를 요구했다고 하시는데 이 문자를 받았다는 거, 대통령 부인이 문자를 보내왔다는 거 공적인 통로에다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시에 이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공개적인 지적을 한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계속 대통령실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사님께서 사과의 뜻이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런 본인 상황에서 의사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 의사가 저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진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 시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그걸 확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적인 연락에 대해서 답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던 것이고요. 자, 대통령실의 입장과 분명히 그 관련된 당사자의 입장은 달랐다는 것이 어제 여사의 문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근데 거기서 예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단이 아니라 그리고 그 제가 문자를 그렇게 이걸 다 읽었다. 공개했을 그것을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위험해지고 저는 그 동시에 부분도 좀 위험해지는 부분이 지독하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왜 부분을 위험하다는 생각할 수 거죠? 없는 왜 위험하다는 거죠?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거가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아니 여사의 문자는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사과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실은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사가 직접 그런 문자를 줬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 내용이 이러한데 우리가 다시 논의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과 두 번째, 결정의 주체는 공적 사적 이야기하시는데 대통령실입니다.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사과 결정의 주체는 대통령실이고요. 자, 사과 결정에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사과 공적으로 결정의 저희가 이미 얘기를 권한이 나눈 상황에서 대통령실이라고 해도 본인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사과 못 시키는 겁니다. 당사자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정무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이거를 공적 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나 자, 답변드릴까요?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뭐 정부를 위험에 빠뜨린다. 아마 이거 뭐 당무 개입 국정농단 본인이 말씀하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 의원님 만약에 그 당시에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나 의원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왜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스피커가 약해서 언론에 분명히 나온 게 제가 있습니까? CBS 토론에 가서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 갖고 와보시죠. 오히려 저는 못 한동훈 찾겠는데요? 후보 제가 또 한 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과 요구를 분명히 공개적으로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뉴시스의 1월 말 보도를 보면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사과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라는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언제 사과 요구를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공적인 통로로 사과 요구를 계속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말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1분 30초 남았는데 아직 네. 질문은 한동훈 후보에게만 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이제 랠리가 되다 보니까 말씀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이 사과 요구 부분 보면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사가 확인되었다는 것. 또 공적 사적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공적인 통로로도 이것을 과연 공유하셨나 보면 그렇지도 않았다는 점. 사과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뉴시스 보도를 보면 사실하고 다르다는 점. 자꾸 이것이 정부의 위험을 빠뜨린다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당사자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고 당사자의 생각이 중요한데 이것을 뭐 당무개의 국정농단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 원희룡 후보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주도권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 왜 나왔습니까? 안 나온다가 갑자기 나오신 게 이거 등 떠밀려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게다가 대통령하고 밥 먹고 나왔다. 그러면서 사실 윤심팔이를 하고 나오셨는데 갑자기 오늘은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사실 본인 자의로 나오신 건지 아닌지 또 과연 정말 윤심을 지금 계속 파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답변하실 시간이 없네요. 자의로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만 말씀해 주시죠. 이걸 2초에 답하라고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나경원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에 잠시 개입하는 상황에서 한 10초 정도 제가 잡아먹은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 답변할 시간 10초는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10초요, 10초. 아, 10초에 답하라고요? 예, 왜 나왔냐라는 질문에 답변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나경원 후보께서 잘해주시면 도와드릴 의사도 있고 말씀도 드렸는데 번복이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 25년 동안 한나라당 소장파 어떤 어려움에도 제 소신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뭐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이슈들을 여러 후보, 네 분의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7분씩 총 28분 동안 뜨겁게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다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TV조선 토론 때마다 후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코너이기도 한데요. 자, 무풀보다 악풀 순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비난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 무풀보다 악풀 코너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대표적인 비판 댓글 2개를 준비했습니다. 각 후보별로 공개를 해드릴 테고요. 이와 관련해서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도 읽어보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발언 시간은 각 후보별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부터 시작할 텐데요. 자, 원희룡 후보의 대표적인 악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0년 정치했다는 사람이 최대 업적이라고는 학력고사 전국 1등밖에 없다라는 것과 친한 척 어깨동무할 땐 언제고 국민의힘 김의겸이냐 혹은 용산에서 그렇게 하라더냐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업적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아무도 손을 못 댔던 화물연대, 건설노조, 집값 안정, 지방 그린벨트 푼 거,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수많은 민생 국정과제들을 제가 설계하고 그 추진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요 알게 되시면 아까 그 댓글은 또 반대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후보님 결과는 총선 참패였고 여기에 대한 우리 성찰과 어떻게 이 부분을 앞으로 변화할 건지에 대한 참 우리의 뼈아픈 반성과 책임론이 불가피하지만 당시 한동훈 후보 정말 고생한 게 사실입니다. 저한테도 전국의 그 어디를 내놓고도 제 3번씩이나 와줬는데 그래도 개인적인 고마움과는 달리 우리가 당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성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차례는 한동훈 후보와 관련된 악플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잘하는 거 압수수색과 깐족되는 거다. 이준석과 똑같은 관종이다. 셀카 좀 그만 찍어라 라는 댓글과 그리고 정의로운 척 혼자 다 하지만 자기 성공하려고 형님과 형수님 뒤통수를 쳤다라는 댓글까지 공개를 해드립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1분 드릴게요. 네. 전 댓글들 보는 걸 즐기는데요. 다 댓글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들을 만한 말들이 하나씩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되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러 와주시고 시간 내서 자기 시간 내서 오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셀카 찍어드리는 거 앞으로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총선에 불출마했거든요. 제가 뭐 성공하거나 뭘 바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되고 싶냐 이런 질문이 되게 곤란하고 싫었어요. 저는 되고 싶은 건 없고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어서 제가 뭐가 되고 싶어서 공적인 임무를 저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여기서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초가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신 걸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순서 나경원 후보의 댓글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배 브라더스 둘 다 저격하면 본인이 될 줄 아는 거냐? 라는 댓글과 쓴소리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선거마다 다 출마한다고 별명이 참새 방앗간이라는 댓글까지 보여드립니다. 자, 어떻습니까? 나경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제가 워낙 이렇게 당내 선거하는 데는 사실은 제가 독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쓴소리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사실 조용하게 할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란 말씀 드리고요. 선거 사실 이번 전당대회 웬만하면 출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 끝나고 민주당이 의회를 기반으로 한 저 무도한 독주를 하는데요. 사실 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독주는 의회에서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전장터는 의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빼찌단 사람이 해야 되겠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회의장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들어갔는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윤상현 후보나 제가 좀 꼭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출마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계파 정치 끝내야 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 분의 댓글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차례 윤상현 후보와 관련된 댓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방송 나가면서 집구석
흉보니까 재밌더냐? 그리고 당대표 되면 집구석 말아먹겠구나라는 댓글과 윤심은 본인이라더니 여론조사가 그다지 좋지가 않다. 그리고 인물은 그래도 괜찮으니 트로트 가수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윤상현 후보 1분 드립니다. 사실 제가 트로트를 참 좋아합니다. 아주 노래도 잘 부르고요. 또 흥이 나면은 가수 뺨 치는데 하여튼 여론조사 낮은 것은 아시다시피 제가 박근혜 대통령 오래 모시다 보니까 정책 오빠가 큰 사람입니다. 제가 반성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지구당위원장 박탈도 되고 또 당권 정지 1년도 받고 무소속 출마를 4년 전이나 8년 전이나 했고요. 그래서 중앙 인지도는 떨어진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당의 변화 혁신에 대해서는 장담하는 선봉장이 되겠다는 거고요. 김호준 방송 나가는 거는요. 제가 방송에 나가 보면은 이 좌파 쪽의 방송에서는 도저히 나가는 우리 쪽 진영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호준 방송도 우리가 거기에 보면 강남 청담동에 있는 아주머니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진영을 벗어나서 좀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갔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의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다들 진정성 있게 또 재치 있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명이 아마 국민들 보셨을 때는 아마 후보들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밸런스 게임인데요. 후보들에게 제가 공통 질문 하나와 개인 질문 2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3초 안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3초 안에 반드시 하나를 꼭 선택하시고 그 선택지를 앞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아니면 2번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1번과 2번을 선택했을 때 그 설명을 20초 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통 질문부터 나가겠습니다. 공통 질문. 자, 당 대표가 된다면 더 어려운 상대는 1번 윤석열, 2번 이재명.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윤상현 후보 팻말을 조금 더 가운데로.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 1번, 원희룡 후보 1번, 윤상현 후보 2번, 나경원 후보 1번을 선택하셨는데요. 자, 답변해 주시죠. 한동훈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는 것만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만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 이재명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힘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자, 원희룡 후보 이어서 가겠습니다. 제 차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당 독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재명하고만 상대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정말 외로우실 정도로 우리 대통령실의 여러 참모들, 각 부처의 장관들. 네, 20초 시간이 다 잠깐만요. 사용됐습니다. 국회의원들 네.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마이크가 꺼진 상태여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원희룡 후보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윤상현 후보 왜 2번을 선택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슴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여의도 정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만큼 가슴이 저하고 맞는 사람 처음 만났기 때문에 신뢰만 있으면 모든 게 통할 수 있는 분이고요. 이재명은 그게 어렵습니다. 일단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고 다음에 무조건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나경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편이 더 어렵다고. 사실은 당정 관계는 우리 보수 재집권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요. 네. 당정 관계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너무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사람도 안 되고 너무 대통령하고 각세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중간 밸런스 잘 맞춰야 돼서. 알겠습니다. 자, 네 분 후보께서 이거 들고 계시는 게 좀 다소 불편할 수 있더라도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좀 계속 들고 계셔 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좀 참아 주셨으면 괜찮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통 밸런스 질문 드렸고요. 이제 첫 번째 개인 밸런스 질문을 드릴 텐데 순서는 한동훈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인도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1번 핵진윤 이철규, 2번 총선 배석 팀장 조정훈. 하나, 둘, 셋. 자, 왜 1번을 선택하셨습니까? 1번을 선택하면 2번 또 따라올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14초가 남았습니다만 더 답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1번 핵진윤 이철규 의원을 선택해 주셨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둘 중 하나 해야 한다면 1번 대통령과의 식사, 2번 김 여사 문자의 답장. 하나, 둘, 셋. 1번 대통령과의 식사. 이건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과의 식사는 저는 자주 했고요. 네. 그 상황이 뭐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사님과의 문자는 네. 저는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저희 당무에 관한 사안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라 하더라도 저는 여사님과는 문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밸런스 게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차례 나경원 후보께 개인 밸런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국민들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이미지는 1번 공주, 2번 친일. 하나, 둘, 셋. 2번 친일 선택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뭐 진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2000 초선 20년 됐네요. 20년 2004년, 전. 예, 그렇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참 우리 친일 반일 뭐 이 프레임 진짜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둘 중에 지우고 싶은 이미지는 친일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더 기분 나쁜 상황은 1번 오랜 지인의 문자 익십, 2번 연판장 받기. 하나, 둘, 셋. 2번 연판장 받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뭐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지만 작년에 연판장만큼 제 마음에 상처가 된 것 없습니다. 네.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구태스러운 정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구태 정치하고 결별하는 거 지금 새로운 연판장 논란 나오는데요. 이 구태 정치와 결별하는 게 그런 분들 손절하는 거 아닌가, 캠프에 있는 분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차례 윤상현 후보의 개인 밸런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역구 잘 챙기기로 유명한 윤상현 후보인데요. 1번, 자, 지역구 축제 한 곳만 갈 수 있다면 1번 지역구 축제, 2번 아버님 팔순잔치. 자, 1번 선택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지역구 최대 축제를 먼저 가겠습니다. 아버님 팔순잔치는 제가 평상시에 항상 이 신축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지역구부터 먼저 갔다가 네. 팔순잔치는 좀 다시 또 개인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선 정치인의 어떤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조끼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1번 박근혜, 2번 윤석열. 하나, 둘, 셋.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구명조끼 일단 여성분 아닙니까? 또 아하. 우리 이 윤석열 대통령 좀 수용 좀 하시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수용 못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원희룡 후보께 개인 밸런스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출전을 가르는 한일전이 내일 열립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감독은 누구를 기용하겠습니까? 1번 손흥민, 2번 지원유세 브라더 이천수. 하나, 둘, 셋. 고민의 시간이 너무 깁니다. 2번 이천수 선택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선수와 감독은 다릅니다. 감독으로서의 훈련과 성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천수 선수는 이미 오래전에 선수를 했고 지도자의 과정을 오래 뿌리로부터 쌓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수 선수를 기용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원희룡 감독의 입장에서 선수를 기용하는 거였습니다만 어쨌든 이천수를 선택했다는 것 확인을 했습니다. 기용이었잖아요. 제가 구단주로서 감독을 기용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천수 선택하셨고 제가 드린 질문은 감독 입장에서 선수를 기용하는 거였는데 둘 다 데려와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천수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밸런스 질문. 과거에 논란이 됐던 발언 중에 더 후회하는 것은 1번 박근혜 탄핵, 2번 민주당 입당 가능입니다. 하나, 둘, 셋. 네.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볼까요? 우선 2번은 저건 사실이 아니고요. 1번은
그 당시는 보수의 괴멸에서 탈출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동지들과 함께 생각을 했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민주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든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는 말려들지 말자.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실패 이후에 가장 깊은 교훈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찬성을 더 크게 후회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선택 잘 해주신 후보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첫 번째 토론 때와 형식은 같습니다. 질문에 제한도 없습니다. 주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도권 토론에서는 주도권을 쥔 후보께서 반드시 두 명의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만 집중적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세 후보께 공평하게 질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유념하셔서 이번에는 정해진 순서에 맞게끔 나경원 후보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요. 토론의 시간은 6분입니다. 6분 동안 자유롭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당대표 임기는 원래 2년인데요. 대선 나가시면 내년 9월이면 다 사퇴해야 됩니다. 자, 내년 대선 나가시면 사퇴해야 되는데 그때 비대위를 갈 건지 아니면 또 당원 단계로 혹시 개정하는 건 아닌지. 자, 윤상현 의원님부터 저 짧게 10초씩 대선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저는 그 생각 없습니다. 자, 그다음 원희룡 후보 10초씩. 예, 지금 6개월, 1년 위기부터 극복해야 그다음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됩니다. 자, 한동훈 후보. 또 오랜만에 원희룡 후보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기승전 탄핵 얘기하고요. 지금 오늘이요. 대통령 탄핵 청원 안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이제 청문회를 하겠답니다. 사실 이런 거 갖고 청문회 한 역사가 없습니다. 국회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저 문자 이야기하다가 한동훈 후보 다 말씀 못해서 아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문자 얘기하시면서 지금도 사실은 저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정치적 판단이 좀 미숙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오히려 이런 말씀하셔요. 답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할 수 있고 답했으면 국정농단이란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딸려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새로 가져온다는 면에서 정치적으로 조금 미숙한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나 대표님이 당대표가 되시면 당사자, 영부인께서 당사자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오히려 당사자니까 더 문제입니다. 당사자인 사안인 당무에 대해서 당대표에게 개인적으로 텔레로 물어보면 그렇게 상의해 주실 건가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만약에 영부인께서 무슨 당의 어떤 의사결정하는 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당무 개입이죠. 그러나 이거는 사과라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치는 비공개 예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회에서 이 합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남자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왜냐? 정치는 꼭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비공개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당무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한번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이번에 보면 윤심파리 하고 나오셨는데 제가 보면 원희룡 후보, 한동훈 후보 전부 다 계파를 지금 없거나 계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계파 정치 정말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희룡 후보는 꼭 보면 계파를 얻고 나오시는 게 옛날 2011년 전당대회 때도 그때 친이 계파를 얻고 나오셨는데요. 자, 지금 친윤 계파 업었다고 보십니까? 안 업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 당이 위중하고 경험과
당정 호흡을 맞추면서도 지금 민생과 떨어져 있는 국정 수행 능력을 끌어올릴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서야만 그게 100일 계획이든 6개월 계획이든 당을 전환시키고 우리 제가 질문한 무기력에 빠진 거에는 국민들을 답을 건질 안 수 있기 때문에 하시네요. 나온 것이고요. 제가 질문한 거에 답을 안 표라면 하시네요. 저를 건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네, 모든 됐습니다. 개파를 다 환영합니다. 자, 모든 개파를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자, 국회의원을 해보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재명 당대표는 본회의장에 가서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대표는 본회의장에 가서 원내대표와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같이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원내투쟁을 하지 못한다면 전력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과 같이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배지를 달고 있고 또 모든 사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국회 원내에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 후보님 국회 생활을 오래 해봤고 저도 3선 해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사당 건물에 하루 종일 상주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당을 중심으로 오히려 원내 그리고 대통령실 이 삼각편대를 크게 통합하고 조율하는 그 중심 그리고 그것에 물 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게 당대표이기 때문에 글쎄. 국회의사당에 묶여 있는 것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좀 생각이 다르네요. 사실은 국회에서 모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닐 경우에 그 한계에 대해서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핵무장 이야기하셨는데 예. 좀 다른 생각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핵무장에 생각. 대해서 예, 핵무장에 지금 대해서 당장 핵무장은 어렵습니다. 국제적, 경제적, 외교적 고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핵무장 할 수 있을 때는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북한하고 이 미국하고 어떤 딜이 이루어졌을 때 핵 폐기가 아닌 핵 관리, 핵 확산 방지로 갔을 때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그때 우리가 핵무장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6분의 시간을 세 분 후보들께 질문을 고루고루 잘 주시면서 잘 진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2차 주도권 토론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두 번째 순서 윤상현 후보에게 똑같이 6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못한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과 결정의 주체가 자꾸 대통령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하면은 우리 한동훈 장관이다, 최측근이다라고 했는데 왜 자꾸 대통령실 얘기합니까? 대통령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당 대표가 대통령 부인의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직접 그 좋은 어떤 신뢰관계 속에서 하는 거지 왜 자꾸 대통령실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대통령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됐습니까? 대통령님과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있으셨죠? 바로 이 논의는 아니지만 예. 이 관련한 여사님에 관련한 여사님 이슈에 그러면 관한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하셨습니까? 대통령께 대통령님 이게 사과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대통령님과 논의한 내용을 상세히 다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대통령실 아니 제가 저 같으면은 충분한 방식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대통령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아니 대통령하고 그렇게 오랜 동안 신뢰관계를 구축한 분이 자꾸 대통령실이라고 얘기한다는데 대통령하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대통령님의 입장은 앞으로 사과가 필요 그러니까 없다는 사과가 필요 입장이셨어요. 없다라고 그런 입장인데 사실 한번 보십시오. 최측근이니까 아시겠죠. 2021년 12월 달 김건희 여사가 당사에 오셔가지고 허위 학력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대통령은 반대하셨어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께서 하셔야 되겠다 해서 그거 한 거예요. 그 주변 분들은 다 알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의 문자를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절절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요, 저라면은 인간적인 관계상 내가 수십 년 동안 모셔왔던 형님이고 형수님이고 외국 갔다 오면 넥타이 받고 뭐 반찬 받고 하면은 야 이게 어떨까? 이거는요 정치 이전에 당무 이전에 어떤 인간의 감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치라는 게요 항상 공과사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무원식 발상이지. 우리는요 정치를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면 그분의 사정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거를 안 했는지 가장 최측근이 아니 예를 들어서
카톡 부산 고검 3차장 때 얼마나 하셨습니까? 332번 김건희 여사하고 소통하셨잖아요. 그런데 야, 비대위원장이니까 이게 안 한다? 공적 사적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그때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까? 수도권에서 중앙정치 때문에. 그러면은 1%, 저도 1% 차이로 살아왔습니다만 그 문제를 열려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게 그게 정치의 역할이고 그게 비대위원장의 역할인데 답을 드릴까요? 공사를 누벼가지고 그걸 안 하겠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답을 됩니다. 좀 드릴까요? 예. 예. 첫째로 저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압니다. 여사님께서는 사과할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치는 공사 구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위험한 말씀이고요. 정치는 공사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332번 이 얘기는 민주당이 하는 얘기인데요. 카톡을. 이걸 윤 의원님이 여기서 말씀하실지는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런데 거예요. 그건 대부분 아니에요? 당시 총장이셨던 네. 윤석열 총장님과 했던 소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민주당이 정말 저를 음해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는 더더욱 여사님과 관련해서는 사적인 소통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결심했었습니다. 아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당시에 대통령실에다가 대통령님과 이 여사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 상황이었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사퇴 요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적인 문자를 받아서 제가 어떤 답을 했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미 공적으로 이 상황에 서로 간 입장이 정해진 상황에서 저 문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종류로든 간에 길게 설명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적인 문제가 어떤 막후에서 개인적인 소통으로 해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우리 한 후보님께 말씀 여쭙게 게 뭐냐면은 그 김건희 여사 측근들한테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절절히 오면은 저 같으면 당연히 그분의 입장을 들어야죠.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형수님이 5번의 문자를 보냈어. 그러면은요 아무리 공적으로 따지더라도 예 공적으로 논의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정치하는 게 뭡니까? 인간 자체가 돼야죠. 이거는 지금도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께서는 그 이후에 KBS 대담 때도 사과를 안 하셨고요.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 하고 계십니다.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하락받으실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물어봐서 사과를 유도하는 게 그게 정치예요. 정치가 공과사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겨야죠. 저 무지막지한 어떻게 보면 무도한 민주당한테 왜 이렇게 끌려다닙니까? 총선 졌잖아요. 만약에 그거 문자 하나라도 우리가 신경 쓰는 게 그게 바로 정치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발뺌하는 거 그게 한동훈답지 않다는 거예요. 한동훈이라면 적어도 야 이게 당시에 인정하는 게 당시에 좋지 저 않을까 이렇게 말고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까? 세 분은 뭐 하셨어요?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행동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중앙 정치를 못 해가지고 제가 뭐 한지 아셨어요? 인천에서 원희룡 후보 우리 동작을 해서 전부 다 같이 백병전 열심히 치렀어요. 또 그것도 만약에 제가 중앙에서 그거라도 잘 세분 왜 풀었으면요. 지원 유세는 훨씬 더 안 좋았을 하셨습니까? 거예요. 제가 지원 유세 전국에 다닐 때 왜 세 분은 지원 유세 안 하셨습니까? 이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책임을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에요. 책임지는 분은 이런 말씀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6분의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자, 뜨겁게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차례 원희룡 후보에게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왜 전국 지원 유세를 안 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한 번도 안 하셨죠? 네, 못했죠.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3월 10며칠인가 됐더라고요. 그때가 이미 저는 이재명 후보를 꺾으러 간 사람인데 이미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어가지고요. 제가 잠을 거의 3-4시간밖에 안 자면서 정말 사투를 벌였습니다. 어쨌거나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 선대위원장 뭐 받긴 했지만 사실 뭐 한 번 짤막한 어떤 그 선거 전략 논의해본 적도 없지만 그것도 제가 죄송하고요. 전국 지원 요새 못 간 거, 그래서 선거 참패한 거 그만큼 제가 정말 죄송하고 지금 통탄합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도 최선을 다하셨죠. 열심히 하셨습니다.
당도 모르시고 선거도 모르시고 선거 치러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에 가면 지역 공약, 지역 인물, 그리고 지역들의 어떤 이 그동안의 정치적인 여건 모르면서도 아무튼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마워하고 정말 안쓰러운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민생에 관한 정책 비전과 그 실천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질문을 아까 드리겠습니다. 이 금리, 고금리 때문에 피해를 받은 그래서 기존보다도 생활이 쪼그라들고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서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던지는 그 말 같지도 않은 25만 원의 표심이 사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고금리에 대한 어떤 이 비전과 선거 캠페인 이 부분이 당시에 승부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어떻게 그걸 좀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금리 문제는 저희가 대통령께서 민생 투어를 통해서 금리에 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 정책에 관한 우리 총선 정책,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민생 투어에 관해서 나오는 사안들을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또 더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고금리의 문제는 사실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금리를 무작정 낮추는 것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탁 바꾸셔서 나온 지는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정책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갑자기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신데요. 총선 때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이재명의 25만 원 이 민생 지원금 이거는 총선 승부에 아까 뭐 지금 막 공방이 가는 그런 그 이 사과 의사예를 왜 논의에 붙이고 진행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이고 더 전국적인 그런 이슈였고 저는 정말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그걸 하루하루 그 한 표의 떨림 그리고 한 표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망설이는 그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서민들의 가슴에 있는 그 피 맺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는 좌절감과 함께 이 정권을 만들었던 장관으로서 정책본부장으로서 저는 정말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동선대위원장이었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제가 제안을 하거나 의논을 할 그 기회를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는데요. 당시에 총지휘자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지역에 가면 유세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가가 이렇게 어렵고 금리가 어려운데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올까 말까 한데 아니 그 대통령이 민생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지지 호소의 내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선 때 그냥 성찰과 회고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뭐 제가 퀴즈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던 게 가장 기억이 나시는지 그리고 그때 가장 전략과 어떤 비전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국민에게 호소하려고 그 총선에 대한 지휘 책임을 스스로 구상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선대위원장 회의를 정책회의를 한 번도 못했잖아요. 네. 먼저 공동선대본부장 위원회의를 많이 했는데 안 오신 겁니다. 안 오신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책에 대해서 안 오신 거고요. 그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좀 다해 주셨어야 한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해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부가세에 있어서 감세 문제를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간이과세 이 적용 대상에서 2억으로 넘기는 걸 말씀드렸고 물가 안정기금을 말씀드렸고 금리에 관해서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의견을 금리 인하는 사실 당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면서 우리 서민들이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저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죠. 그 구체적인 공약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그 부분은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걸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죠. 제가 저는 숫자를 말씀드리죠. 그리고 다만 저는 기억나는 것이 원희룡 후보께서 저를 마지막에 불렀을 때 그때 저희가 선거운동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때 저한테 금리나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삼겹살 같이 먹자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삼겹살 같이 먹자고. 저는 근데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냐 시간이 얼마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었고요. 제가 일단 끊겠습니다. 맞죠? 그때 그냥 이재명 심판만 외치셨기 때문에 제가 수도권 원패스를 제가 제안해서 그 후로 정책을 다 만들고 지금 당대표 나온 입장에서는 수도권의 청년과 서민들의
교통비 물가 부담을 줄이기 이게 위해서 전혀 제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협상을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6분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차례 한동훈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시간을 6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저 원희룡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2005년에 굉장히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서 아직까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표권입니다. 외국인이 영주권자 3년 지나면 그냥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면 중국에 계신 중국인들이 그냥 영주권을 갖게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 있어도 그냥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상호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호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법을 원희룡 후보께서 발의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 20년 전의 일인가요? 그리고 2005년이니까 뭐 오래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의 법이 20년 중요한 된 법이잖아요. 일이죠. 2005년. 혹시 나경원 의원님도 그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셨나요? 그때 그때 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이셨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왜냐하면 뭐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되기 본인이 때문에 발의하신 법이니까. 아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2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을 또 하겠습니까?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주지사 하실 아니, 때 입장은 잠깐만요. 제주시 아직 확인되신 건가요? 확인되신 거 말씀해 제 주시죠. 입장은 예. 지금 말씀하신 지적에 저 동의합니다. 그럼 그때 법안을 발의하신 게 잘못되셨다는 말씀이죠.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또 좋습니다. 제주지사로 재임하실 때 중국몽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중국몽이라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중국에 가셔서는 제주의 꿈이 중국의 꿈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중국몽이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위원장님 여러 가지 훌륭하신 점이 계신데 현안을 보면서 너무 커뮤니티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늘 저를 공격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늘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늘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제 계속 저한테 달라붙어 있는 민주당 내지는 그 팬덤들의 그 악성 팬덤들의 공격 중에 하는데요. 제가 제주 한라산 자락의 중산강과 해안을 중국 자본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면 금지를 시켜서 그 이후로는 투자 영주권으로 새롭게 중국인이 제주도에서 귀화한 사람도 그게 매년마다 500명씩 가던 것들이 제로로 갔고요. 제주에 우리의 정말 황금한 땅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저야말로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제주도에 있어서의 재산권을 가지고 비자 주는 거, 영주권 주는 것을 오히려 막았습니다. 그걸 제가 강조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는 원희룡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에 팩트 체크를 시민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 2017년에 법무장관 아니셨죠? 그때 당시에 법무장관과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투자 여쭤보겠습니다. 제한. 네. 저희가 한나라당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대표실 때인데요. 한나라당이 거의 국보법 폐지에 가까운 개정안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당시에 박근혜 당대표님과 굉장히 큰 충돌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반국가 단체에서 북한을 빼야 된다라는 뉘앙스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뉘앙스요? 아니 여기 그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북한 반국가 단체 맞고요. 주적이고요. 우리가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불고지죄 삭제해야 되고 찬양 고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폐지에 가까운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때 이 내용을 가지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김기춘 과거 아무튼 검찰총장님 등과 무수한 토론을 해가지고요. 공개 토론을 아마 한 수십 번 한 끝에 당론이 일부 갈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소수 의견이었고요. 하지만 다수 의견이 정해졌을 때 저희는 깨끗이 거기에 승복해서 따랐습니다. 나 의원님? 네. 전 나 의원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 의원님께서 제가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원외 당원협의회 주최 즉답회에서 본인께서 8% 차이로 이길 줄 알았으면 지원 요새 좀 할 걸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을 들은 우리의 낙선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신데 대단히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8%가 아니라 2%나 1%로 이기셨으면 안 갔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선대 본부장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더
희생적으로 뛰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 유세를 좀 더 저는 해주셨어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나서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 좀 책임을 뒤집어 씌우시네요. 아니요, 저는 공동선대위원장 그 말씀을 저한테 안 하셨어요? 제안을 하셨을 8%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그거는 그 원외위원장님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었고요. 저한테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하셨을 이겼으니까 때 갈 걸 그게 위로하는 말씀이라고요? 제안하셨을 때 제가 한 얘기는 뭐였습니까? 저는 저희 지역을 지키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렵다. 한강벨트에 제가 사수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으니 나 의원님, 저는 차라리 불출마하고 유승민 뛰지 의원을 않았습니까? 그래도 본인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어떤 모셔달라. 지명도나 이런 걸로 다른 곳을 그때 제가 도울 수 분명히 안 있지 한다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왜냐? 저는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총선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냥 저희 본인 지역을- 선거만 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살아오는 선거 건 대책 그것만으로 해도 위원장으로서 아니 책임 제가 있게 공동선대위원장 뛰어주셨어야 한다고 하겠다고 안 생각해요. 했습니다. 저한테 그것을 맡아서 이 공동선대위원장이 제 이름이라도 빌려줘야지 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름만 빌려주세요라고 저는 분명히 그 요청을 받았고 이름만 저는 할 수 빌려주시는 거군요. 없다고 분명히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주시는 제가 거군요. 저한테도 강남 같은 데 공천 줬으면요. 제가 정말 비대위원장보다 더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6분의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시간을 더 드리고 더 뜨거운 토론을 보고 싶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더 길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겠지만 또 정해진 룰이 있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철저하게 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는 다음 순서로 저희가 이어갈 텐데요. 자, 다음 순서는 러브레터 투 프레지던트라는 순서입니다. 자, 러브레터라고 하니까 뭔가 달달한 느낌도 나고 상당히 좀 분위기가 이제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를 또 이끌어내야 하고 그걸 통해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 그게 바로 여러분이 출마한 당대표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후보님들이 정말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면 당정 관계를 어떻게 또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과는 어떻게 소통하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러브레터 형식으로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포부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각 후보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윤상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희 당에 오셔서 구원투수로서 정말로 우리 당을 일단 집권할 수 있는 기관을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국정 운영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정 운영의 방향 옳았습니다만은 국정 운영 스타일 방식이 좀 투박하고 거칠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윤심이 당심은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윤심이고 그리고 당이 더 이상 대통령실의 출장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공식석상이나 사적으로 민심의 따가운 목소리를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올바른 국정운영 판단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그래서 당정관계는 불교 용어로 시상중, 항시 때에 따라 중심을 잡는 당정관계. 당정관계가 견제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당정관계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반드시 대통령 성공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분 동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원희용 후보 차례인데요. 러브레터 띄워주시죠. 예,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뭐라고 그래서 말이죠. 이것저것 다 고려해야 되는 대통령의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 잘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맙습니다. 특히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 제가 끝까지 고집했는데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미안한 일이 정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영부인께서 우리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의 어떤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나서야 되는 그 일 또는 나선 것 자체도 불통이 되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제가 눈치 안 보고 대신 우리 집안에서의 얘기가 담장 밖으로 안 나가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목소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동훈 차례입니다. 한동훈 후보 차례입니다. 한동훈 후보, 이제 1분 동안 영상 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입니다. 원전 에너지 산업의 부활과 한미 가치 동맹 복원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핵 협의 그룹 창설과 중국, 북한 등의 확장, 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의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저의 목표는 완전히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걸 통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있어서 완전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설 수 있는 강하고 유능한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국민의 힘을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1분 꽉 채워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순서, 나경원 후보입니다. 영상 편지 시작하시죠. 대통령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주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3년 후에 우리가 재집권하지 못하면 남은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그 1년 동안 대한민국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희가 꼭 재집권해야 되는 것은 시대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의 성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것은 당대표로서 확실하게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되는 부분은 제 이야기 꼭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침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판장 사건 이후 섭섭함 많았지만 그러나 1년 동안 당과 나라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제 진심 알아주실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반드시 재집권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까지 영상 편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순방 중이실 때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아마 저기 해외까지도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말 마지막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토론 중에 미처 못다한 이야기나 후보로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당 30초씩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원희룡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예, 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한 표의 그 떨림의 무게를 아는 사람입니다. 25년 정치를 바닥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해왔습니다. 이번에 민생의 힘든 삶에 해결 능력을 믿음을 못 줘서 참패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 유세를 못 가서 한동훈 본부장 충분히 못 도와드린 거 미안하지만 저는 이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당대표에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동훈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동지와 지지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0대3으로 지고 있고 후반전입니다. 이럴 때는 공격수 늘리고 포메이션 바꾸는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수비수 늘려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민심이 우리 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나경원 후보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입니다. 말로만의 변화 할 수 없습니다. 해본 사람, 이겨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파 갈등, 계파 충돌, 당정 갈등, 당정 충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로 갈 수 있는 당, 저 나경원이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가서 민주당의 의회 폭주 막아내야 됩니다. 5선 정치인의 무게, 제가 그 책임감 오롯이 쏟아 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상현 후보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개멸적 참패입니다.
집권 여당 사상 최고의 참패입니다. 그런데 이 참패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저 윤상현 당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당은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은 처절한 반성도 없이 공동묘지의 평화처럼 사실상 죽어 있습니다. 이 당의 모습에 정말 분노합니다. 이 당 중앙 폭파시켜야 됩니다. 당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절절한 심정으로 창조적인 파괴, 전면적 재혁신에 나가야 됩니다. 저 윤상현이 변화 혁신의 선봉장으로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저희가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 2시간 가까이 하시면서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잘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7월 23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오늘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5차례 방송 토론을 더 갖게 될 겁니다.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는 7월 19일에서 20일 이 기간 동안은 모바일 투표로 진행을 하고요. 혹시 이 기간을 놓치신 분이 있다면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참여하지 못한 분에 한해서 ARS 투표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